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5호로 시작합니다. 시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머니와 만화 잡지 김상욱 광산구 운남동.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골목에 신문지를 펼치고 앉아 채소를 팔고 계셨다. 나는 친구들이 볼까봐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세월이 흘러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어른이 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낡을 대로 낡은 누런 보자기에 싼 뭔가를 내어주셨다.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나 읽고 싶어 했던 소년중앙이라는 만화 월간지였다. 발행일을 보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수십 년 전의 책인데도 흠집 하나 없는 온전한 새 책. 너 그때 이거 많이 보고 싶었지? 그때 애미 보고 도망간 거 다 봤다. 라고 하시며 풀썩 웃으시는 어머니. 수십 년 달아난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도 지금껏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였다. 그 다음 날이 생일이었지?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이 책을 사주고 싶었거든. 그날은 남은 야채를 더 팔아보려고 행상까지 나선 건데 다 못 팔았지 뭐냐. 결국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줬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져서 책을 샀더니 그때 너는 만화책을 보는 나이가 아니더구나. 그래도 돈 주고 산 책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여태 가지고 있었단다.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못 준 선물을 꼭 줘야지 했는데. 아, 어머니. 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린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사주겠다는 일념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여윳돈이 생기자마자 그 책부터 샀는데 이미 아들은 훌쩍 큰 고등학생이 된 거였다. 그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어머니의 따스함을 이젠 더 느낄 수 없다. 3년 전 작고하셨기 때문이다. 5월 가정의 달에 깊어지는 그리움을 전해본다. 내겐 영혼보다 소중했던 어머니. 사랑합니다.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입니다.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여기 아직 기록되지 않은 5월이 있다. 광주 송정역, 그날의 기억을 품은 광장. 1980년 5월 22일 오후, 봄을 맞은 가벼운 옷차림과 대조되는 무거운 표정의 시민들이 광주 송정역 앞에 모여들었다. 하루 전,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집단 발포 소식이 퍼진 직후였다. 계엄군 병력을 외곽으로 이동시키던 그날, 송정리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외쳤다.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니다. 부모고 형제며 똑같은 국민이다. 총을 쏘지 마라.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광주 송정역 앞 도로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가득 찼다. 그 중심에는 당시 대동고 3학년 교사였던 이성남 선생이 있었다. 휴교령이 내려진 날 오후 3시 무렵, 당시 광산군 송정리 집으로 향하던 이 선생은 제자의 부름을 받고 광장으로 이끌렸다. 사과 박스를 교탁 삼아 마이크를 잡은 이 선생은 전남도청 무차별 집단 발포에 대해 성토했다. 이 선생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흰 셔츠에 양복 바지를 입고 시민들 앞에 섰던 이날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강조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할 것, 민주인사를 석방할 것,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시위는 평화와 민주적으로 할 것. 시민들은 이 선생의 목소리에 힘입어 내란 숙의 전두환을 체포하라, 민주인사 석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선생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계엄사에 끌려가 헌병대 영창 1소대에 유치됐다. 푸죽간에 거꾸로 매달린 돼지를 보면 끌려가 고문받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그는 말한다. 30명이 들어갈 공간에 120명이 갇혀 있었고 붙잡힌 젊은이들은 눈이 돌아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그날 연설을 후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실현의 한 페이지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광주 송정역은 당시에도 전남 지역민들의 관문이자 시위와 집행의 장이 되어온 민주화의 공간이었다. 광산구에는 이 외에도 여성 민간인과 운동가들이 집단 유치됐던 광산경찰서, 계엄군 사령부 작전본부였던 송정리 공군비행장, 외신기자와 시위대가 진입하던 비아대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생가, 시위 차량의 참변 장소인 동곡 하상교 등 5.18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산구에는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 없다. 광산구는 당시 전라남도 광산군이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계에 위치해 지정 논의에서 종종 소외됐다. 이에 광산구는 광주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광주 송정역 광장 5.18 사적지 지정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구 김병수 행복인권팀장은 광산구는 나주와 한평, 영광, 장성 주민들이 광주로 진입하던 통로이자 시위 집결지였다며 올해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 송정역과 광산경찰서 옛터가 사적지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동마을에서 만난 윤상원의 길과 기억, 길 끝에서 다시 시작된 민주주의.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윤동지 시인은 길이라는 시를 통해 길의 연속성을 사유했다. 헝가리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도 길의 끝에서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어짐의 상징이다. 광산구는 2024년 6월 윤상원 열사의 고향인 임곡 천동마을 내 천동길 329m를 윤상원길로, 또 마을로 향하는 임곡로 일부 5.7km,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곡 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윤상원 민주로로 고시했다. 이는 공익성과 혼신도를 고려해 부여되는 명예도로로 5.18 유공자의 이름이 지정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마을 초입에는 5월이면 주먹밥처럼 소담한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그 나무들을 따라 길의 끝자락에 이르면 윤상원 생가가 자리한다. 집 입구엔 윤 열사의 호를 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이라는 뜻의 해파제 현판이 걸려 있다.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결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생가 앞에서 문득 답없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집안 대들보에는 군복무 중 윤 열사가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걸려 있다. 옹졸과 외소, 편협한 인간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글에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본다. 윤 열사는 노동 현실을 알리기 위해 유장 취업을 택했고, 들불 야학에서는 사랑이 밑받침하는 진정한 인간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전남도청 앞에서는 총탄을 막는 선택을 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평범한 이의 비범한 선택이었다. 생가를 지나 마을 우물가에 이르면 윤상원 기념관이 나온다.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부지 위에 세워졌다. 정종호 천동마을 이장은 다른 기념관들은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왜 인정받지 못하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윤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역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들 동의해 주셨어요. 라며 마을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기념관 1층은 기획 전시 공간이다. 지금은 소녀는 언제나 우리 곁에 라는 주제로 5월 31일까지 전시가 진행 중이다. 2층은 상설 전시 공간으로 윤 열사의 삶이 펼쳐진다. 전시를 둘러보던 학원 강사 이하영 씨는 말했다. 윤 열사가 들불 야학에서 강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강학이라는 뜻이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의미라는 걸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걸 잘 알거든요.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윤상원의 길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마무리됐다. 그 길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의 길이 다시 시작됐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 기념관에서 역사를 전하는 이들, 그리고 이 외진 마을을 찾아온 방문자들, 그들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 길의 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운남고 학생들이 말하는 5.18과 민주주의의 의미. 빛바랜 역사책에 머물도록 두지 않는다. 다시 일상어가 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몰아치는 현재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있다. 미래의 유권자이자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부진 생각과 당당한 소신을 밝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떤 희망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 운남구 학생회 임원과 독서동아리 집현전 회원 등 1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최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던 순간이 있다면? 장지황, 작년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했을 때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나 할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일동 공감. 이하은, 당시 스터디 카페에서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다. 오유림, 학생 부회장.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더욱 생각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만은 확실하다. 윤건우, 학생회장. 1980년 계엄이 반복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국회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더욱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계엄 후에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다가 한 차례 무산됐는데 정치적 가부 판단을 떠나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45년 전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이하은, 초등학교 때 사적지를 방문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살아있는 광주의 역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장지왕,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를 보고 참혹한 기분이 들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상황뿐 아니라 살아남은 분들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선악이 분명한 사건인데 이를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윤건우, 5.18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육성을 통해 들으면 실제가 더 암담하고 잔인했다.
단순히 교과서에서 몇 줄의 설명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유림.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파악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한동안 탄핵 찬반을 두고 광장에서 열띤 집회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느꼈던 점이 있다면? 장지황.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금물이다. 요즘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윤건우. 찬성이든 반대든 광장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체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 윤건우.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은 진통이 있더라도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장지황. 참정권 교육에 대해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해 평소에도 자주 생각한다. 현재 지역 갈등이 심하지만 앞으로는 화합하고 정책 위주로 대표자를 뽑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오유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하은. 비상계엄 전까지는 정치에 무관심했고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친구들과 최근 시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훗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가로다. 이서연. 민주주의는 도전 정신이다. 혁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신예준. 민주주의는 자유다. 억압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지황. 민주주의는 불꽃 같은 것이다. 억압을 불태우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우. 민주주의는 평등이다. 자율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건우. 민주주의는 투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는 투표로 의견을 수렴한다. 오유림. 민주주의는 미래다. 창창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태양. 민주주의는 대화다. 민주주의의 하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곽정민. 민주주의는 최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김지명. 민주주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은. 민주주의는 관심이다. 어떤 정치든 관심 없이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이웃으로 외국인 주민의 오늘. 일자리 문제는 이제 특정 계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의 60%가 거주하는 광산구. 이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은 어떤 일자리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 광산구 외국인 명예통장으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지선. 베트남. 서남동 거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좀 더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저희 같은 외국인 주민에겐 정규직이나 시급이 높은 일자리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어 봉사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박혜성, 스리랑카, 산정동 거주. 저는 좀 힘들고 고된 일이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원해요. 용접처럼 기술을 익히는 일도 꼭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술을 쉽게 배우고 편견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와 귀화한 김지선 씨와 스리랑카에서 연수생으로 왔다가 광산구에 정착한 박혜성 씨.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은 이제 광산의 이웃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광주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암공단에서 방화문 만드는 일을 하는 박혜성 씨는 코로나 이전 1000여 명에 이르던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제는 300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말한다. 코로나를 거치며 광주의 일자리도 줄고 임금도 낮아져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주변 외국인들 대부분은 광산구에 있는 사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일이 많지 않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하세요. 광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하루 4시간 통영 일을 하며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김지선 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식당이나 하남 산당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아 아쉬운 상황이지요. 김 씨는 외국인 취업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이 의사소통과 디지털 활용이라고 짚는다. 외국인은 일을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력서를 내도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사, 통번역,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박혜성 씨는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결 시스템이 각 나라별로 정비되어 있다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또한 일을 소개해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월급도 더 받고 자립도 쉬워질 거라고. 김지선 씨 역시 지자체마다 나라별로 업무를 하는 곳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정책이나 문제들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방인에서 이웃이 되기까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내며 함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 그리고 오늘 또 바라본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그날을. 누구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이 이들의 간절한 희망이다. 마을 화폐 한 장이 만든 상생의 고리, 송정일동, 마을온 프로젝트. 광산구 송정일동의 조용했던 골목이 요즘 달라지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의 작은 협력이 불러온 변화다.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마을온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직접 펀딩한 마을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웃과 연결되는 따뜻한 연대의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마을온 화폐는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다. 골목 안에서 주민과 상인을 잇는 선순환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번 쓰인 화폐는 또 다른 주민의 손으로 다시 골목의 가게로 돌아오며 식당과 카페를 거쳐 점차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한적했던 송정일동 골목은 프로젝트 이후 조금씩 표정을 바꾸고 있다. 좋은식당 류재원 대표는 조용하던 골목이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마을 화폐를 쓰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이후 골목 전체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웃 가게와 손잡고 할인 쿠폰을 나누는 등 상인들 간의 자발적 협력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손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관계의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믿고 찾아주는 주민들 덕분에 가게에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을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변화를 반기고 있다. 마을 지도를 따라 골목을 걷다 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작은 가게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내가 쓴 돈이 곧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의 뿌듯함도 함께 느껴진다. 배달앱에 익숙했던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발걸음을 옮겨 상점을 찾게 되면서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즐거움도 생겼다. 골목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마을 화폐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영철 송정일동 주민자치회장은 마을온 프로젝트를 골목과 주민을 잇는 다리라고 표현했다. 상인과 주민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자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을원 프로젝트는 한 달 만에 45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골목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을 앞에 한 장이 동네에 온기를 더하고 있는 것, 이 작은 실험이 송정일동을 넘어 더 많은 골목과 마을로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누구나 자기만의 마을온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안 지하차도에서 LA까지 봉준호 감독의 시선으로 연결된 세계. 한 지역의 풍경이 어떻게 세계의 기억이 될 수 있을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자리한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만난 봉준호 감독의 전시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의 디렉터스 인스퍼레이션 시리즈 중 하나로 봉 감독의 창작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그의 문제의식과 상상력이 어떻게 한 편의 영화로 완성되는지를 영상과 그림을 통해 차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의 한켠에서 낯익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영화 옥자 속 광산구 수안 지하차도. 주인공 미자가 옥자를 되찾기 위해 질주하던 장면으로 2016년 봉 감독이 직접 광산구를 찾아 촬영한 실제 장소다.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이 장면은 지금 LA의 박물관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었으며 수안 지하차도는 영화가 품은 질문과 긴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였다. 옥자는 단순한 동물 영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생명의 가치를 함께 묻는 작품이다. 광산구의 회색빛 도심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영화의 문제의식을 더욱 현실감 있게 드러낸다. 전시장에는 감독이 직접 그린 장면 스케치, 옥자 샘물 모형, 제작 노트, 미공개 콘셉트 드로잉 등이 놓여 있다. 관람객은 수십 개의 프레임을 따라가며 한 편의 영화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완성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 공간에 전시된 전통 창살 문양을 닮은 구조물과 영화 소품은 봉 감독 작품 세계의 정서적 뿌리를 암시한다. 이 전시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LA에서 봉준호 감독의 창작 세계가 독립된 전시로 조명된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성공한 감독을 넘어 세계 영화 담론에 영향을 주는 창작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이제 관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습되고 인용되는 세계적 창작의 기준이 되었다. 문화는 그렇게 연결된다. 작은 지역의 풍경이 거장의 영화에 담기고 그 장면이 다시 세계의 전시장에 투영된다. 수안 지하차도는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한편의 영화 속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다. 낯익은 장면은 그렇게 낯선 사람들의 기억이 된다. 광산에서 시작된 장면은 세계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지역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농산일 도우며 함께 해온 당산나무. 3대가 함께한 마을의 기록. 서봉동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마을과 함께한 당산나무이자 세 그루 중 유일하게 남아 지금도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는 할머니 나무다. 3월 말에서 4월 초 우리 주변은 일찍 핀 꽃들로 물든다. 매화, 산수유, 개나리, 벚나무, 생강나무, 목련 등 흰색, 노란색, 분홍색 자태로 피어난 꽃들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 나무의 공통점은 꽃눈이 잎눈보다 먼저 트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봄에 피는 꽃은 사실 지난해 7월부터 준비를 마쳤다.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과 탄수화물이 꽃눈을 만들고 그 꽃눈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뒤 마침내 따뜻한 봄볕 아래 꽃을 피워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꽃보다 잎이 먼저 나온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처럼 가로수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은
겨울에 형성된 잎눈이 먼저 트고 한참 뒤에야 꽃이 핀다. 얼마 전 꽃 피는 시기와 관련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른 지역의 느티나무는 잎이 많이 났는데 우리 집 근처 느티나무는 아직도 잎이 안 나요. 죽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나무의사이자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 이렇게 답했다. 작년에 줄기와 뿌리에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을 저장하지 못했거나 해당 지역의 기온이 낮아서 잎눈이 늦게 트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 잎이 빠르게 나올 겁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체력을 지닌 것처럼 나무도 저장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 꽃눈이나 잎눈이 빨리 또는 늦게 나올 수 있다. 가령 지난 가을 늦게까지 잎을 유지하며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그 에너지를 줄기와 뿌리의 유세포에 잘 저장해둔 나무는 이듬해 봄 꽃과 잎이 일찍 트고 생기와 활력이 넘친다. 광산구 서봉동에 위치한 한 느티나무도 봄을 맞아 잎을 틔우기 시작했다. 2010년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며 키는 약 12m, 가슴 높이 줄기들레는 5m, 수관 직경은 18m에 이른다. 4월 초 잎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 탓인지 잎의 활력은 다소 떨어져 보였다. 이 나무 주변에는 소나무 6그루와 양보집나무 2그루가 서로를 위로하듯 함께 자라고 있다. 이 느티나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원래는 할아버지 나무, 할머니 나무, 손자나무 이렇게 3그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나무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무는 당산나무로 가뭄이 들 땐 아래쪽부터 잎이 나고 홍수가 날 땐 위쪽부터 잎이 나온다며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농사를 돕는 존재였죠 라고 덧붙였다. 서봉동은 호남대학교에서 송산 유원지 근처 어등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진입로 한가운데 자리 잡은 느티나무는 마을 주민 누구에게나 넉넉한 그늘을 내어준다. 나무 아래 정자에 앉아 쉬는 이들에게도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말없이 따뜻한 품을 내주는 든든한 존재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5호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